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9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2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월 9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병식은 기해년, 병인월, 신사일에 해당이 되고 오늘의 일진은 신사가 됩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보면 신금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보죠. 자, 오늘의 일간은 신금이 되는 것이고요. 이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을 놓고 보게 되면 인월에 해당이 됩니다. 해서 가장 중요한 것 일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일간이라고 하는 것 신금일간이죠. 제 강의가 이제 오늘이 제 99강이고 벌써 내일이면은 벌써 100강째가 됩니다. 날마다 데일리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100강이 그냥 금방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물론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지만 근데 이 100강을 하면서 아마 신금일간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신금뿐만 아니라 이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에 대한 설명을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는데 지루하다 또 반복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 강의를 들으실 때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서서히 들으시고 이제 뭐 똑같은 얘기 한다 싶으면 스킵하셔도 상관이 없겠죠. 자, 오늘 일간 신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금에 해당이 되죠. 자, 금에 해당이 되면서 금 중에서도 이제 음금에 해당이 되죠. 양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 음에 속하는 금에 해당이 되죠. 자, 이러한 금은 주옥이라든가 그죠? 보석이라든가 반지 뭐 이런 우리 흔한 뭐 주얼리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신금입니다. 신금과 경금의 차이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철과 같은 완철금이라고 하여 원철 땅속에서 금방 캐낸 그런 무쇠 덩어리 녹슬고 약간 투박하고 거친 그러한 금이기 때문에 화로서 단련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화로서 단련을 다 만들어서 기물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서 다시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수로서 도세주옥 하는 그러한 금이 바로 신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좀 강하고 거칠고 이런 성향이라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은 맑고 깨끗한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부드럽고 그 다음에 유연하며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건 약간 경금에 비해서 따뜻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이라고 하는 것 원래 숙살직이라고 해서 원래 서늘한 그런 기운이 아닌가요? 물론 금이라고 한 것이 숙살 기운을 갖고 있죠. 근데 그것은 목이라고 하는 따뜻한 온기를 갖고 있는 목과 금을 비교해 봤을 때는 봄을 상징하는 목이라고 하는 기운은 따뜻한 쉬운 말로 목화섬 같은 그런 따뜻한 온기라고 한다라고 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좀 서늘하면서 좀 이렇게 등골이 약간 오싹오싹하는 그런 느낌이 금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그 금의 기운을 숙살지기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건 숙살지기가 있어서 서늘하고 오싹하긴 하지만 자, 이것도 목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이러한 기운이 있지만 같은 금인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의 두 가지 기운을 비교해 보면은 신금에 비해서 경금은 조금 더 엄숙한 느낌이 있고요. 반대로 경금에 비해서 약간 따뜻한 온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이지 금 자체가 숙살지기가 아니라 목과 같은 따뜻한 온기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해서 여기서 요 따뜻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없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이제 요와 같은 성격이 있다라고 하면 이 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봐야 사주를 보는데 큰 핵심을 잡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초반부터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있죠. 처음 시작은 막 크게 할 것 같은데 결국은 해놓고 보면은 뭐예요? 뭐 조금 끼적끼적 하다가 만 것 같아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거 있죠. 호랑이를 호랑이를 그리려면 좀 크게 그려야 되고, 고양이를 그리려고 하면 차라리 호랑이부터 시작하라라고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주 여덟 글자를 이렇게 비교하고 분석하고 감명할 때 너무 글자 하나, 연지가 연지에 뭐가 있으면 어떻고 원진이 있으면 어떻고, 너무 이 세세한 것에 너무 그런 것에 너무 이렇게 폭 빠지다 보면은 사주 전반적인 큰 틀의 흐름을 놓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사주 전반적인 것을 다 알아야 되는데 거기 지엽적인 것만 갖고 이렇게 헤매다 보면은 그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도 제대로 못 보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됩니다. 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해하고 잘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알아야 되죠. 뭐 행정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고, 사회, 경제, 문화, 뭐 교육, 그다음에 국민의 습성, 뭐 이런 것들 다 알아야지 대한민국을 알게 되는데, 대한민국 중에서 저기 뭐 전라남도라든가 아니면 경상남도 여기만 가지고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없죠. 또 뭐 어떤 지역 안에 있어서 거기에 문화만 갖고 대한민국의 문화라고 이렇게 평가해서는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안에 있는 자그마한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것이죠. 쉬운 말로 장님이 코끼리 다리 잡는 것, 다리 한번 만져보고 이것이 코끼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너무 지엽적인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특히 처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신살유라든가 뭐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시면은 큰 틀의 사주의 음양오행의 이치라는 것을 좀 놓치거나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명리학을 좀 심도 있게 공부한 연후에 접하시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또 높아심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렇게 큰 틀에서 놓고 사주를 보기 위해서 가장 큰 두 줄기가 뭐냐면 일간이라는 것과 원령이라고 하는 거고, 일간과 원령을 대조해서 나머지 글자 6글자를 가지고 사주가 어떻게 배합이 이루어지면 좋게 되고, 어떻게 배합이 되면 사주가 균형이 깨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큰 틀로서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는 연후에는 그러한 큰 틀의 줄기를 파악한 연후에 그 다음에 대운의 분석, 그 다음에 세운의 분석, 더 나아가서 월운, 일운까지 이렇게 분석해 나가는 것이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는 큰 틀의 줄기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싹 지나쳐 버리고 너무 사사한 것, 소소한 것에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은 사주 명리학의 깊은 이해는 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부터 이제 사족이 계속 길어지게 되면 재미가 없으니까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신금일간이라고 하는 것 저와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신금일간이 태어난 원령을 놓고 보게 되면 인월이라고 했습니다. 자, 인월이라고 하는 것 뭐라고 그랬어요? 초춘이라고 했고요. 초춘은 다른 말로 맹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맹추는 우리 그냥 쉽게 말해서 초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직 전월의 한기라고 한 거, 엄동설 안에 차가운 기운을 말하죠. 이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원령을 놓고 봤을 때 항상 이 포태법으로 오행의 왕세가 어떻느냐를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인월이라고 하는 것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자, 일단은 인월이라고 하는 것 목이 왕한 계절이니까 목이라고 하는 목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임관지에 해당이 되니까 목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돼요? 굉장히
왕성한 세력을 얻었습니다. 이건 원령을 득한 것이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 화토는 동궁어이기 때문에 화토는 같이 분다라고 그랬죠. 화토는 어떻게 돼요? 여기 인의 이름은 장생처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똑같은 장생처라 하더라도 화, 병정화가 인월에 태어난 것과 무기토가 인월에 태어난 것 똑같은 장생처라 하더라도 화라고 하는 것은 인목의 생조를 받기 때문에 기운이 더 강해진다라고 놓고 보면 반면에 무토라든가 기토는 비록 인월이 장생이라 하더라도 목이라고 하는 나를 극하는 목극토하게 되죠. 그래서 나를 극하는 신이 당왕에 있기 때문에 당령에 있기 때문에 토는 화에 비해서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이라고 하는 것, 금은 여기가 절지 또는 절지라고도 하고요. 여기를 뭐 포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포태양생 욕대관왕 쇠병사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 절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이라고 하는 것 가장 약한 단계에 있게 되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의 임관지, 제왕지, 그 다음에 약간의 쇠지를 지나서 수는 여기 인에 이르게 되면 병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쇠갈해졌다, 많이 나약해졌다. 자, 30대, 40대, 50대를 지난 이제 수가 임순학의 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제 한 60대 후반, 70대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제 지난 이제 과거의 이제 전성 시대를 이제 돌이켜 보면서 이제 생을 약간 정리하는 그런 단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절지에 해당이 된다는 것은 아직 사람으로서 잉태도 아직 안 된 잉태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로 이렇게 놓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포태법이 이래서 중요한 것이죠. 왜냐? 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어떤 신을 왕하고 어떤 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우열관계, 왕약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 사주의 배합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똑같 목이 있고 금이 하나 있다고 해서 금 하나, 목 하나 이렇게 똑같이 보면 절대로 사주의 배합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사주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 어디에 있다 그랬죠? 사주의 핵심은 왕쇠와 한열에 있다고 했습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왕상휴수 사라고 놓고 볼 수가 있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조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왕세 어떤 신이 왕하냐, 어떤 신이 쇠하냐. 그 다음에 왕한 단계에서도 조금 덜한 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세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단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느 때는 이제 너무 기력이 빠진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이제 사라고 해서 완전히 생을 마감한 단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단계에 따라서 왕쇠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우냐 뜨거우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차갑다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손을 담갔을 때 이거 좀 차갑네 이런 단계, 요거 손을 담갔을 때 이거 좀 따뜻하네 이런 단계가 아니고요. 손을 담갔을 때 손이 마치 얼음장 같이 얼 정도로 있잖아요. 영하 3, 40도 이러한 개념을 한이라고 하는 거고요. 열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 손을 저기 물에다 담갔을 때는 손이 막말로 익어버릴 정도로 뜨거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한 차가운 걸 대표하는 것은 수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뜨거운 열을 대표하는 것은 화에 해당이 됩니다. 너무 뜨겁지 않은데 약간 따뜻한 정도는 그건 목에 해당이 되는 기운인 거고요. 완전 차갑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늘한 시원한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은 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목화 금수를 이렇게 대별하는데 목화는 그래서 양으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수는 음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닌 중성에 해당이 되는데 목화 금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토라고 하는 것은 양쪽으로 가기도 하고 음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 목화 금수를 이렇게 조절하는 기능도 있게 되어 약간은 좋은
토가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은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목화 금수가 서로 상충되지 않게 잘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토 일간들이 되게 비서라든가 중개 같은 것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어떻게 요거를 나쁘게 표현하면 약간 박쥐 같은 성향도 있죠. 이쪽도 내 편이고 저쪽도 내 편인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 그게 토에 해당이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이 중앙에 거하면서 사후에 기생을 하면서 그 네 가지 오행이 서로 상충되지 않게 잘 조절해주는 역할, 계절로서는 환절기에 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 사주를 볼 때 이런 왕세와 한열이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것이고요. 이 왕세와 한열을 잘 유유족절하게 중화를 시키는 것이 사주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한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것이고 난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라고 하는 것은 건조한 것을 말하는 거고, 습이라고 하는 것은 습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난 조습의 개념을 하나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각각 따로따로 보셔야 돼요. 차가우면서 습할 수도 있고요. 차가우면서 건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뜻하면서 습할 수 있고요. 따뜻하면서 건조할 수 있어요. 자, 저기 열대우림이라든가 이런데, 브라질 같은데 그런 데 가면, 그런 데는 굉장히 더우면서 습하죠. 열대우림 같은 경우는 고온 다습합니다. 근데 저기 사막 같은 데 가면, 사하라 사막 같은 데 가면 뜨거우면서 습한 것이 아니라 거기는 건조하죠. 그래서 물기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그런 데서도 살아가는 생명체가 있죠. 뭐 그보다 전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은 살 수 없는데, 큰 바위 밑에 그런 데서 이제 서식을 하게 되는데, 큰 바위 밑에는 기온이 이렇게 뜨겁진 않죠. 건조하게 되면 그늘 밑에는 시원합니다. 근데 기온이 높으면서 습하게 되면 그늘 밑도 어떻게 돼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름 같은 경우 기온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30도에서 35도, 거의 뭐 37, 8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나라 여름 같으면은 뜨거우면서 습하죠. 그러니까 밖에 나갔을 때 그늘에 있어도 굉장히 더워요. 왜냐하면 기후 자체가 한증막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그런데, 약간 여름이 지나서 가을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 우리나라 가을은 어떠냐면은 좀 서늘하면서 건조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과실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을 같은 경우 햇볕을 직접 내리쬐서 받으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그죠? 근데 그늘만 들어가도, 햇볕만 직접적으로 쬐지 않고 그늘만 들어가도 그런 데는 시원하다는 얘기죠. 그게 한난 조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겨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겨울 같은 경우는 차가우면서 건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가을 이후 되게 되면 건조해지기 때문에 항상 산불 조심하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다른 나라 뭐 극지방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눈이 많이 오죠. 그러면 그런 데는 차가우면서도 눈이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한난 조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도 사주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개념,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러한 현상들이 있고, 포태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사실을 알았으면 일간과 원력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신금이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양금인 경금 같지 않게 약간 부드러운 이런 금이에요. 근데 목이라고 하는 것, 인월의 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왕성한 세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일간인 신금은 약하죠. 그 다음에 신금 입장에서 인중 간목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정제에 해당이 되니까 재성이죠. 재성은 어떻게 돼요? 왕합니다. 그래서 신금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신약, 제왕한 이런 명식이 되죠. 자, 제왕한 거는 뭐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재왕하게 되면은 뭐 재왕 즉 재성이 왕성하게 되면 뭐 재물복이 있다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지만은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 재성이 많으면 그것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 그 재물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없으면은 그쵸? 그건 내 것이 아니죠. 자, 길을 가는 데 있잖아요. 길을 가는데 100kg짜리 금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역도 선수, 남자 역도 선수, 제가 예전에 절대적인 팬이었던 장미란 선수 같으면은 그 100kg짜리 금괴를 어떻게든 들고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장미란 선수라든가 기타 역도 선수는 신약이 아니라 신왕한 거죠. 신왕하면서 100kg가 되는 왕한 재물을 보게 되면 그건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그거는 신약 제왕이 아니라 신왕 제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간도 왕하고 재성도 왕하니까 그 왕한 재물을 내가 다 감당해서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 제가 길을 가다가 100kg짜리 금괴를 이렇게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동하죠. 와, 저것만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야, 평생 놀고 먹으면서 그냥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겠다.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차도 람보르기니 같은 거 이렇게 사가지고 여자 꼬셔가면서 이렇게 그냥 재미지게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이렇게 생깁니다. 물론 진짜 그렇습니다. 사주가 제다 신약인 사람들이라든가 이렇게 군비쟁지한 사람들 있잖아요. 또 울로에서 대운에서 뭐 세운에서 이렇게 재성운이 오게 되면은 내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막 꼬드겨요. 너 이거 한번 투자해 볼래? 너 이 일 한번 해볼래?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뭐 이렇게 감언이설에, 그리고 자기가 듣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운이 오게 되면은 진짜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절대적으로 착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디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재물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투자한 만큼 빚을 지게 되는 것이고요. 빚도 그냥 자기가 가진 돈 이렇게 모아놨다가 그냥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투자하게 되면 그냥 내가 재수가 없었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또 열심히 일해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일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 투자금을 또 대출을 받아서 한다든가 또 내지는 부모님, 형제자매, 직장 동료 내지는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빌려가지고 이제 또 몰빵 찍는 사람들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 저번에 있었죠. 뭐 이런 것들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손해를 보죠. 근데 손해를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보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너그러이 이해해주면 좋지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나를 너그러이 이해 안 해주고 돈 갚으라고 빚독촉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재성이 왕한 것을 일간이 약해서 감당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또 거기다 대고 관성운 마저 온다라고 하면 그 관성운도 내가 감당을 못하죠. 그러면 돈 때문에 빚지고 징역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약하다라고 하면 재성이 왕하든 관성이 왕하든 식상이 왕하든 뭐가 왕하든 간에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니까, 신약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일간을 도와줘서 일간을 좀 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신금일간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약 제왕한 일단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다시 뭐 천간지지로 목이 한두 점 더 있다라고 하면 이건 뭐 완전한 신약 제왕의 제다 신약 뭐 같이 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일간을 생조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럼 또 기본적인 명리 이론으로 놓고 봤을 때, 자, 일간을 생조해 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맨 먼저 인성으로 생조해 주는 방법 있죠. 인성으로 생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씀드린 대로 생해줘서 도와주는 것이고요. 생해줘서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비견이나 겁재, 이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비견과 겁재를 줄여서 그냥 비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비겁으로 이렇게 일간을 도와주는 것을 이거는 방신 내지는
방조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으로 신금을 도와주는 경우, 그 다음에 비견으로 신금을 도와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토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견이나 겁재라고 하는 것은 뭐에 해당이 될까요? 이거는 바로 금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제 토하고, 인성이 토하고 비겁인 금으로서 도와주게 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또 정인인 무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편인인 기토가 있을 수가 있고, 금에도 뭐가 있냐면 비견에 해당이 되는 뭐 신금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건 천간신금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금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인성으로 생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무토는 온당치가 않겠죠. 이 무토로서 신금을 생주해주게 되면 이때는 토다 매금이 될 우려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음금은 음토인 기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음생음의 공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 무토는 비록 정인이지만, 자, 사길신 중에 정인, 정관, 그 다음에 정제, 식신, 이 사길신이 있어서 정인이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요 정인이 있으면 신금은 매금이 돼서 안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무토가 예를 들어서 무토가 이렇게 투출해서 생주해 주려고 할 때는 그냥 놔두면 안 되고요. 이건 신금이 매금될 우려가 있으니까 반드시 간목으로서 얘를 조절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패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매금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신금이라고 하는 게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도세주옥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보석과 같은 그런 것인데, 땅에 묻어두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도가 전혀 나타나지 않죠. 그렇지 않나요? 핵심을 다 잃어버린 거죠. 아, 집에 금반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장롱 저기 입속에 박아 놓으면은, 물론 재산적 가치를 따져서 뭐 그렇게 뭐 금으로 이렇게 보관해 놔도 좋은데, 그건 우리 인간사적인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보는 것이고요. 사주 명리학 쪽에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야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보석 같은 것인데, 세간에 드러나서 나의 아름다움과 나의 맑음과 나의 어떤 이러한 탁월한 어떤 그 신금으로서의 우아함을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야 좋은 것이, 짱 박아서 땅속에 묻어놓는다고 하면 그것은 인간의 욕심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토보다는 기토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훨씬 공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음의 공이 있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에 토가 없을 경우에 뭐 비견급제로서 생주를 해준다라고 하면 뭐 신금도 괜찮고 경금도 괜찮긴 한데, 예를 들어서 목이 많아지게 되면 간목이 이렇게 투출하는 이런 국세가 된다라고 하면, 이 간목을 제어할 수 있는 공력은 다시 이런 신금이 있기보다는 그냥 경금이 있는 것이 목을 이렇게 절제해주는 공력은 훨씬 더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신금이 인월에 태어나서 목이 너무 많아진다라고 하면, 이 신금 비견인 신금보다는 겁재인 경금으로서 왕목을 제어해주면 괜찮을 거예요. 만약에 인월이 아니라 묘월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경금보다는 신금이 있는 것이 을목을 제하는 용도는 경금보다 더 좋겠죠. 왜냐하면 경금은 을목을 제해야 되는데, 을목하고 자꾸 합을 하려고 하는, 탐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니까 그와 같은 것이죠.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일간이라고 하는 것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의 서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신금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목은 왕하게 되니 신약 제왕하다라고 하는 개념, 신약하기 때문에 일간을 도와줘서 왕제를 내가 감당하게 하는 것이 사주를 중화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인성으로 생주하는
방법, 비견이나 겁제로서 방신 내지는 방조해주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금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이와 같은 식으로 배합을 맞추는 것이 신금 인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 보는 기본 룰, 기본적인 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보면서 오늘의 명식은 어떻게 중화를 이루는 것이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명식을 이제 하나하나씩 따져보도록 하죠. 자, 여기는 다 쓰셨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지우겠습니다. 자, 신금이 인월에 태어났고요. 자, 연지를 먼저 볼까요? 연지를 보게 되면 기해년에 해당이 되죠. 기해년.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인해가 이렇게 합목하죠. 인해 합목 하게 되니까 재성이 더 왕해집니다. 자, 신금일간이 인월에 태어나면 신약 제왕인데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신학제가 똑같지만 이제 제다 신약으로 놓고 봐도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연간을 놓고 보게 되면 기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신금일간이 인월에 들어서 약했을 때 약하기 때문에 비견이나 겁제로서 방신하거나 아니면 인성으로서 생조해 줘야 되는데 다행히 무토는 투출하지 않았죠. 기토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신금을 이렇게 생조해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토도 약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목이 왕하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일이 뭐냐면 토가 있으면 토를 이렇게 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연간에 있는 기토가 뿌리가 없죠. 물론 인중에 병화가 있긴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서 기토를 생하기는 힘들고 병화가 천간에 투출했을 때는 기토가 생조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상황만 요 네 글자만 놓고 봤을 때는 제다 신약에 기토가 신금을 생해줘야 되는데 기토도 너무 약하죠. 오히려 왕제에 의해서 인성이 파극을 당하는 어떻게 보면 탐제 파인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닌데 월간을 놓고 보게 되면 여기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병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병화가 하는 일은 토를 생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또 역할이 화라고 하는 것이 역할이 두 가지가 있죠. 화는 토를 생하고 하거나 그죠? 아니면 금을 극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십시오. 자, 병화가 이렇게 있는데 기토를 보게 되면 병화가 기토를 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금을 보게 되면 금을 극할 수도 있죠. 그죠?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병화가 신금을 보면 극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 합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신금을 보게 되면 신금 입장에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정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남편이죠. 그 다음에 병화 입장에서 신금을 보게 되면 정제, 내 본처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병화가 신금을 보면 극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 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병신이 발음이 좀 그렇죠. 병과 신이 서로 탐합 딱 이렇게 놓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병신이 합해서 합하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병신 합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합해서 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좋아서 부둥켜 안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아까 화가 하는 일은 병화가 토를 생해 주고 금을 극하여야 되는데 얘하고 탐합하게 되면 병화가 토를 생하지 않습니다. 이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탐합망극이라고 아니죠. 탐합망극이 아니라 탐합망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탐합망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합하는 것을 탐하느라고 생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탐합망생이라고 하는 것은 합하는 것을 탐하느라고 쉬운 말로 나 저 여자하고 나 연애하고 싶어서 내가
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저 여자랑 연애하고 싶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잊어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탐합망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는 것이죠. 쉬운 말로 아버지가 우리 어렸을 때 술심부, 지금은 미성년자한테 술심부름, 담배심부름 이렇게 시키면 안 되겠지만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술심부름, 담배심부름 요거 많이 했었어요. 그죠? 근데 아버지께서 친구분들하고 이제 거나하게 술을 한잔 하시는데 돈을 주면서 가서 소주 대병 소주 4홉들이 살아. 지금은 4홉짜리 소주가 없지만 예전에는 4홉짜리 소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4홉짜리 소주 좀 2호 지금은 되게 2홉짜리 소주잖아요. 참이슬이라든가 그 처음처럼인데 저는 참이슬도 좋아하지만 처음처럼을 더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그 지금 2홉이지만 4홉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돈을 주어서 그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지나가는데 영희를 만났습니다. 영희가 이렇게 나한테 막 눈짓하면서 같이 놀자고 이렇게 하길래 그 아버지 심부름을 다 잊어먹고 영희랑 놀다가 밤늦게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서 너 잘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너 일 시켰는데 하지 않고 농땡이 부렸다고 많이 이제 꾸지람 받고 실제로 그러진 않았지만 지금 탐합망생을 설명하다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탐합망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식상을 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거는 탐합하느라고 생하는 것을 안 한다니까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얘가 합두하고 기도를 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합하느라고 기도를 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탐합망생이라고 하는 거. 탐합망극은 어떻게 돼요? 원래 금이라고 하는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 이게 경금이다. 그러면 이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일이 금을 극하거나 아니면은 뭐 생하거나 토를 생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합하느라고 얘를 극하지 않아요. 이러한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탐합망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탐합망생, 탐합망극. 이때는 합하고 극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합하느라고 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탐합망생, 탐합망극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탐합망생이죠. 이거는 기토 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합해요. 그러면 사주가 얘는 약해서 생조를 못 받죠. 이렇게 되면 약하더라도 내 자식을 신금인 내 자식을 생하려고 하는데 얘는 딴 데 쳐다보고 한눈 팔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힘이 없더라도 내 자식을 어떻게든 사람 만들어서 키우려고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도 가르쳐주고 저것도 가르쳐주고 뭐 몸이 약하면 보약도 해주고 싶고 또 뭔가 학업이 미진하면 과외도 시켜주고 싶고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해주는데 얘는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주가 탁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사화가 있어요. 사화. 자, 신사일주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신금이 4를 보게 되면 이건 정관이 일지에 있게 됩니다. 근데 신사일주로 그래서 정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반듯하고 정확하고 정직하고 꼼꼼하고 뭐 그다음에 사주 중 안에는 무토도 있죠. 인성도 있기 때문에 신금이 좀 이렇게 인정도 있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죠. 근데 그거는 일단 주만 놓고 보는 거잖아요. 사주 전체를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일주에 대한 평가일 뿐이에요. 그죠? 일주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재미로 내지는 신사일주의 성향은 요런 성향이 있구나 그 정도에서 끝나야 되지 내가 신사일주인데 나는 원래 반듯한 사람이야 이렇게 전체를 놓고 보면 안 된다. 전체를 놓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사주를 볼 때는 크게 전체를 봐야 된다 그랬고 국가를 평가할 때도 국가에 대한 전반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사주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 사주 8자를 다 비교 분석해서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일지만 놓고 봐서 신사일주는 이렇다라고 놓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원래
신사 정관이 있어서 좋아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이 사화라고 하는 것도 결국 신금을 힘들게 하는 거게 되고요. 병화가 여기도 뿌리를 내리게 되고 이 병화는 여기도 뿌리를 내리게 되죠. 근데 따지고 보면 서로 탐합은 하는데 신금 입장에서 얘는 뭐예요? 내가 지금 요 상황에서 내가 얘하고 탐합을 하게 되면 내가 득을 보겠어요? 내가 해를 보겠어요? 이거 솔직히 한 말로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 같잖아요. 그죠? 이거 일로 들어가면 녹아버리지 않겠어요? 이거 따지고 보면 병신 합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화가 왕한한데 신금이가 약한데 저 화하고 이렇게 부등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쉬운 말로 서리가 아니면 우박이 햇빛 쬐면 녹아버리는 거고 똑같죠. 그게 병신 합수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신사 일주만 놓고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말고요. 사주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의지할 때라고는 어디 있어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물론 사중 경금이 있긴 하지만은 화가 이렇게 왕하게 되면 그 사중 경금에 뿌리 내리기가 좀 힘들죠.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주가 제살, 태왕한 그런 명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약한 일간을 좀 생주함이 더 필요하겠죠. 그러면 생시에서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국세가 많이 또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생시를 한번 놓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맨 먼저 무자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무자시가 된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 이 상황에서 일간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일간이 약해서 기토의 생조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탐합하느라고 사주국세가 좀 탁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병화가 얘를 신금하고 합하느라고 기토를 생하지 않는다. 탐합망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근데 얘한테 생은 못 받더라도 얘한테 뿌리는 둘 수 있어요. 그죠? 얘한테 뿌리는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화라고 하는 것이 병화를 생주해 주는 것은 좀 그렇지만은 기토를 생해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놓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이 되게 복잡다단하다라고 하는 것 꼭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자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인월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아직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사화가 있고 병화가 있게 되면 이게 뭐 한기를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자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금의 기운을 설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중에 있는 본기는 뭐예요? 자의 본기는 개수죠. 개수기 때문에 이 자중 개수를 가지고 신금을 도세주욕하기도 힘듭니다. 오히려 뭐 해중 임수라면 뭐 신금을 도세주욕할 수 있지만은 자중개수로는 오히려 한습을 가정할 뿐이지 신금을 도세주욕하는 용도도 없죠. 결국 신금일간은 설계하는 역할이니까 결코 좋은 역할은 아닌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여기 무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무토라고 하는 것도 인의 장생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무토라고 하는 것 사이도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월의 절지에 태어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약하고 작은데 이렇게 무토가 왕토가 투출하게 되면 신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신금을 토다 매금 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상황에서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 있어서 이 무토를 제해 주어야 되는데 만약 간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아니라 또 오주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거는 토다 매금되는 것을 어떻게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인중이 있는 간목을 써서 무토를 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겠지만은 지지에 있는 것이 천간에 올라가서 무토를 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 무토라고 하는 것은 대운이나 세운에 화가 목이 와서 저거를 제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자체에서는 저 무토를 제할 수 있는 공력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축시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기축시가 된다고 하면 기축시가 되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는 뭐 이렇게 준삼합에서 원래 사유축
삼합이 되죠. 사유축 삼합이 되는데 한 글자가 빠져도 준삼합이 된다고 했어요. 준삼합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사유축에서 준삼합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가 있어도 준삼합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유축이 있어도 준삼합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사축이 있을 때 사축이 이렇게 요거 지금 사축이 이렇게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 사축이 있을 때 준삼합을 인정할 것이냐, 즉 합력을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합력을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야, 이런 경우에도 합력이 조금은 있다. 내지는 또 이걸 또 이런 거 있죠. 그 허자 이론인가 뭐 이런 이론을 쓰시는 거나 뭐 이제 공협이라든가 공례 같은 거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사축이 있으면 유가 여기 이제 끼어져서 들어온다라고 해서 합력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허자 이론은 사주 볼 때 보지 않습니다. 있는 글자 보기도 저는 굉장히 벅차거든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물론 격 중에서 도충격이라든가 뭐 그런 격이 있어서 없는 것을 충내해 온다, 충거해 온다, 아니면 합해서 가지고 온다,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거기까지 뭐 능력이 되시면 보시는데 그거를 보게 되면 오히려 더 혼동을 야기할 개연성이 더 큽니다. 그냥 있는 글자만 놓고 보시는 것이 더 좋고요. 여기서 뭐 사축이 허자라고 해서 이제 유를 이제 가지고 온다라고 해서 보이지 않게 유금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주가 굉장히 난잡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러니까 있는 것만 제대로 보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사주 보는데 제가 지금까지 봤던 바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합력이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큰 해는 없어요. 근데 저는 약간의 합력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사주를 볼 때 그렇게 참고를 합니다. 자, 사라고 하는 건 장생인 것이고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어떻게 돼요? 묘고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금이 없다 하더라도 약간의 합력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든가 축에 다 통근 가능하거든요. 통근이. 그죠? 뭐 없다고 하더라도 사에 통근할 수 있고 축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명백한 사실이니까 일간이 세력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뭐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합력을 인정하냐, 합력을 인정하지 않느냐 큰 차이는 없는데 어디에서 이게 차이가 있냐면 합력을 인정하면은 충중봉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 이론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지 않을 겁니다. 충중봉합 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충이 될 때 충중봉합에서 그 충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근데 합력이 인정 안 된다라고 하면 충을 해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뭐 그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있든 없든 간에 일간이 뿌리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뭐 명백한 사실이니까 일간이 세력을 얻겠죠. 그 다음에 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인 무토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신금을 생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기토가 얘를 생조해 준다 하더라도 병신합하는 것을 어떻게 해소가 안 돼요. 그죠? 탐합하는 것은 그대로 탐합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토가 신금을 생해 주는 것은 좋아요. 약하니까. 그죠? 근데 뭐냐면 기토가 신금을 생해 주게 되면 기토의 기운은 생주해 줄 수가 있는데 신금이 기토의 생주를 받게 되면 약간 금이 더럽혀지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생주는 받아서 약을 먹어서 기운은 차렸는데 그래도 아직 그 약으로 인해서 약간 기력을 못 차렸다 내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신금이 토에 의해서 더럽혀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임수로서 세진을 해야 되는데 그 세진하는 공력이 많이 약하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임진시를 한번 보죠. 임진시. 여기가 임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자, 신금이 임수를 받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신금이 임수를 받기 때문에 도세주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은 있긴 한데 역시나 얘가 탐합하는 그런
것은 말리지를 못할 것 같아요. 자, 임수가 있게 되면 병화를 이렇게 파극해서 이게 합을 못하게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원격되어 있으면은 저거를 서로 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임수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합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는데, 임수가 여기 있는 상황에서 요거를 뜯어 말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좀 저도 이거는 좀 더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세주옥을 하려 하더라도 이런 경우 신금이 이렇게 그렇게 왕하진 않죠. 그래도 이 도세주옥하는 임수의 공력은 반드시 있죠. 그래도 기토의 생조를 받는 것 자체는 있기 때문에 임수가 도세주옥하는 공력은 전혀 없다고 이렇게 놓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나마 임수가 투출한 것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다음으로 갑오시를 한번 보죠. 갑오시. 갑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화가 다시 왕해지죠. 그죠? 그러면 재살이 다시 왕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갑목은 또 화를 생해주게 되죠. 화. 그럼 이거는 쉬운 말로 이 해수 하나 빼고는 어떻게 돼요? 사주 전체가 재살 태양원 사주가 돼요. 그리고 구제가 잘 안 되죠. 물론 기토가 있긴 하더라도 신금 입장에서는 이거 근데 그런다고 이게 합하격이 될 것도 아니고 종격도 되지 않을 거죠. 그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좀 일간이 근기가 있다라고 하면 임수로서 이 화를 좀 제해주면 좋은데, 이거는 이 해수가 있긴 하지만 이내 합해서 해중에 있는 임수는 많이 약화가 돼 있는 상태고, 그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사주국세가 더 제살태양원 쪽으로 이게 편고해지는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99강이고 내일 또 100강이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요 보지 않은 생시들이 또 몇 가지가 남아 있네요. 그죠? 보지 않은 생시들은 한번 좀 이렇게 대입해 가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한 가지만 더 본다라고 하면 요 무술토는 절대 저는 보지 말아야 할 그런 생시, 이건 100% 이건 매금이죠. 이 무자시가 돼도 이게 토다 매금된다라고 했는데, 무술시가 되면 더 난리가 아니겠죠. 그죠? 무술시는 이게 토다 매금되니까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